자, 그러면 전체주의 대도 먼저 보고 나서 이탈리아 파시즘을 볼게요. 자,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인보다 전체, 민족을 강조하는 사상을 전체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주의는 독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소련이라든지 영국, 그 당시 프랑스에도 널리 확산됐던 사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전체주의가 등장을 했냐 보면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이탈리아 경제적 위기 그래서 이런 극우 세력들이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의 이제 징후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전체주의로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 의회 중심의 어떤 정당 정치의 부정, 그 다음에 일당 독재 체제, 또 당과 국가 조직을 결합하여 국민생활 통제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전체 의지의 설정, 누수의 일반 의지의 왜곡, 이걸 이제 조직적으로 보탄하는 최고의 도구를 삼았다는 거. 자, 이때 이제 전체 의지는 이제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개인이 희생하에 이런 것들 희생하에 그걸 섬기는 것을 최고 덕으로 여겼죠. 자, 그럼 나치즘과 파시즘 비교해 볼게요. 예전에 이거 기출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일단 나치즘의 정치 이념은 극단적 민족주의하고 반지성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 독재체제인 점에서 이탈리아 파시즘과 유사한데, 나치즘, 파시즘이 더 독재적이고, 그 다음 파시즘에 없는 인종주의에 입각한 유대인 박해와 대량학살 등이 있었다. 파시즘은 인종주의는 없어요. 유대인 박해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무솔리니는 유대인 박해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협조했던 거는 그 사람이 원해서 협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거의 43년인가? 그때 그 로마에서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요, 정치에서.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죽으려고 했는데 그 독일이 히틀러가 이제 구원을 해줬죠.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계대정국을 만들었어.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파시즘에는 인종주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탈리아 파시즘의 특징은 이제 이탈리아 보죠. 파시스트 독재, 국가 지상주의, 군국주의, 팽창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국가 지상주의를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시틀러 연설문에서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기초문제 나왔는데 자, 어떤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파시즘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 국민이 국가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국가를 만드는 걸로 했는데 그가 아니라 국가라는 존재가 국민보다 앞서 있고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을 우선시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우선 국가 전체를 우선시하죠. 요게 예전에 03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무솔리니의 말을 짜집게 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이 문제를 그때 풀었는데 처음에 접하고 나서 좀 놀랬어. 이게 국어 문제인지 역사 문제인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출제지는 너희가 배경 지식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짜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갖고 낸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한번 개떡 같은 문제였죠. 맞아. 예. 하여튼 03년 기출문제가 좀 약간 이상했어.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 기출문제 분석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상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03년도 있고 올해도 이상한 문제 나왔잖아요. 이런 어디에서 뭐 듣보잡 같은 문제들 그런 것도 골라내 너 틀려봐라 한번 이런 식의 문제들. 예. 근데 항상 그런 문제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평준화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요번에 기출 잘 안 나왔다고 해서 기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상한 데 파버리면 내년에도 또 이상한 데 파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 나오든 무조건 대응을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이제 그 봐서.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탈리아를 볼게요. 자, 이탈리아의 이제 전체적 배경을 보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르시아 체제 불만이죠. 일단 달마치아 연안 지역 우리가 이걸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서 단원 치유한 사람이 유흥군을 조직해 피우메를 이제 점령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증대됐어요. 북부 이탈리아 중심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지역이
좀 선진화된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이나 이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불만인 계층들이 또 불안한 계층들이 등장을 해요. 이 중상층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누가 등장한 거죠? 무솔리니 등장한 거죠. 자, 경제적 자원의 빈곤, 산업 부진과 실업자 만연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 되게 실업자가 많고 젊은 실업자들 많으면 극자를 지지할까요? 극우를 지지할까요? 극우를 지지해요. 되게 일본도 지금 되게 극우 지지하잖아. 예.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들 이제 전체 사회가 좀 끌어주는데 종전의 민주주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거든. 민주주의는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2년만 주장하고 근데 이 당시 극우 세력들은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해서 얘는 실업자를 구제해주고 종전의 체제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혹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경제가 불안해지면 되게 젊은이들은 상당히 극으로 넘어가요.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그 추세도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 많이 봤는데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들 보면 다 어디에서 극우야. 사고방식이 좀 이상해. 예. 그래갖고 욕도 막 하고 재밌긴 재밌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많이 들으면 세뇌 들을 수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들으면서 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그 당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지했는가를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완전 세뇌가 돼갖고 똑같아요. 얘네들도 막 정부 비난하고 막 비난하면서 막 하니까 막 자기식의 주장을 하니까 나름대로 대안이 없었던 젊은이들 그들 지지했던 거야. 자, 하여튼 무솔리니 집권을 보면 자, 무솔리니는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은 히틀러는 합법적인 그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죠. 그래서 히틀러는 무해 폭동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이탈리아식인 어떤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선거를 통해서 했는데 무솔리니는 좀 비합법적인 방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솔리니는 비합법 방법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몇 년에 집권했죠? 1922년. 참고로 히틀러는 거기 몇 년에 집권했어요? 거기에다가 22년에다 11년 더하면 1933년에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집권은 경제공황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네, 이전이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검은 소초단을 이제 조직을 했고 그다음 로마식의 인사법, 청년 무장 투쟁, 가두 투쟁, 고대식 신화와 의식, 그러니까 되게 로마의 어떤 로마 제국의 영광을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로마식 인사법을 보면 그 하이 히틀러 아시죠? 원래 이거 히틀러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무솔리니 처음 창안한 거예요. 그 로마식의 인사법. 그걸 누가 벤치마킹 했냐면, 히틀러가 벤치마킹했어. 히틀러가 초창기 때 보면 자기 이제 그 세력 키울 때, 그 무솔리니의 인사 조직 방법이나 제스처, 그런 깃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뭐냐면, 벤치마킹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 집권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공산당 타도를 주장하고 이들 통해서 자본가나 군인 지지도부터 지지를 받죠. 그래서 로마의 진군을 해요. 로마의 진군은 저쪽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쉽게 국왕이 마주하는 그 마중 나온 그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되죠. 그냥 파시스트 민분단이 창설되고 선거법 유리하게 제정해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서 결국 파시스트 입법을 만들어서 파시스트 외에는 모든 당을 금지시키죠.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외 침략을 보면 알바니아를 공격해서 보호가 시켰고요. 포메를 접속했고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국제연맹이 비난을 하니까 국제연맹 탈퇴를 하고 국제연맹 경기 제재를 했죠. 이탈리아 상품에 불매와 주요 군수물자대 이탈리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혜주 운해에 통과된 것을 이탈리아 물건을 통과를 안 시켰는데 그냥 통과를 시켰어. 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일본이나 독일도 그냥 탈퇴를 해버린 거죠. 얘네들 탈퇴해도 제재도 없네 하면서
나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나티랑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교황하고 이탈리아 정부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탈리아 통일하는 과정에서 로마와 그 교황령을 이탈리아 정부가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타협을 봐서 일단은 교황은 이탈리아 왕국을 포기하고 카톨릭 국교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바티칸을 조그만 도시국가로 독립시켜주겠다. 이게 나티라는 협약이에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황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예. 파쇼 정권과 타협을 했다. 예. 그 다음 이 사람은 종전의 서구식 의회 정치를 비난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협동종합 국가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적 기미가 보이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를 버리고 나치로 이제 전하는데 원래 극단은 극단끼리 통하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 주사파들도 신자유주의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사회주의지만 또 극단 넘어가.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사회주의 피를 받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의회 정치를 없애고요. 이 사람은 의회 정치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조합별로 구성을 해. 그래갖고 직능별 조합이나 산업별 조합, 이런 걸 구성해서, 이들을 통해서 뭐냐면, 국가를 이끄는 시스템이 이 협동조합 국가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해서 협동조합위원회가 거기에 선발된 협동조합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이 의회 대신에 그 역할을 이제 한다. 그래서 파시스트 조합과 정부 대표로서 협동조합위원회를 설립한 동시에 그 다음에 시민은 생산자 국가 통치에 참여하고 개인 계급 이익은 국가 이익에 종속되면서 생산과 임금을 모든 경제 활동에 통제받는다. 되게 어렵은 계획이지만 쉽게 말하면 삼성의 지금 그 노조 조직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삼성은 무노조라고 해가지고 그 노조를 있긴 있는데 거의 어용화 시켜놨죠? 그래서 기업에서 뭐 동등하게 인사 뭐냐면 임금 타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업 들어가서 거기 이제 노조 대표하고 사 대표들 만나갖고 일종의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네, 파업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그 속에 직능별로 조직화시킨 다음에 국가와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뭐냐면 합의점이 있고 그걸 실시하는 그런 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탈리아는 경제적 기반이 약한 데다가 전쟁 중에 막대한 외채를 지게 되어 전후에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요. 실업자가 증가하여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유하는 등 사회 분할이 격화되었다. 한편 협상 측에 가담하게 되어 전순국이 된 이탈리아는 런던 비밀조약에서 약속된 달마치아의 슬라브 지구를 파리 강화에서 얻지 못한 데 대해서 심한 불만을 품게 되고 국민들 사이에 가격한 민주주의의 혈통을 퍼졌다. 자, 민족주의자 다누치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의원군을 조직하여 푸이메를 점령하였다. 자, 이러한 전후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무솔링은 파시스당을 결성하게 되었다. 무솔링은 젊어서 열렬한 사회주의자로서 가격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여 사회당 기관지인 아와틴이라는 편집자가 되었다. 그는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 처음으로 참전에 반대했으나 생각을 바꿔 참전을 주장하여 사회당을 제명했고 스스로 이탈리아 인민보를 발간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으며 목표는 정권 장악이 있었다. 그는 파시스당의 미미한 집단으로서 사회당의 이탈자, 제대군인, 소시민자층을 규합했고 점차로 모든 계층의 청년들은 강범위에 참가하여 1921년 2월 달에 단원은 10만 명을 불어났고 1922년에 30만 명이 되었다. 그는 폭동과 테러 행위를 일삼았으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노동운동 지도자가 반파시스트 정치가들을 공격하여 사살했다. 1922년 10월에 군대와 경찰 무기나에 파시스트들이 이른바 노마의 지구군을 감행을 했고 국왕 엠마누엘 3세는 무솔리니에게 조각을 위촉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무솔리니는 기한부였으나 독재적인 비상대권을 획득했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약 20만 명의 파시스트 민병대를 창설하고 정규군을 확장하여
그에게 충성을 서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선거법을 유리하게 개정하여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고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파를 탄압하고 1925년 1년에 파시스트 입법을 통해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1926년에 파시스트 당 이외에 모든 정당이 금지되고 명실공히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1925년에 파시스트 노동연합은 노동계약을 협의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 1926년에는 6개 산업부분에 거쳐 각각 기업가와 노동가 조합을 인정하고 거기에 지식을 보낼 독자 13개 조합을 결성하고 이러한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그 선거법 내용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협동종합국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 읽어보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밑에 이제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는 주된 내용은 파시스트 독재와 국가지상주의 그리고 군국주의와 팽창주의였다. 특히 파시스트 위에서 국가에 위해 국가 외에 그 국가에 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바 그러한 국가는 바로 파시스트당에 의해서 대표되고 오직 파시스트의 신분과 파시스트 교육이 있을 뿐이다. 파시스트당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국가는 강력하고 위대해졌으며 그 다음 팽창하지 않은 국가는 쇠퇴하고 멸망하며 전쟁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다. 자, 파시스트는 이탈리아의 통일에 불화가 계속된 로마 교황청과 하해를 모색하여 1929년에 나타난 조약을 맺게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바티칸 도시국가의 완전한 독립을 승인하고 카톡을 국교를 인정하는 대신에 교황은 이탈리아 왕국을 승인하고 과거의 교황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파시스트는 식량 자급자족을 비롯해서 경제 발전의 전력에 경주하고 1924년에 피오메를 접속했으며 알바니아를 실질적인 보호구로 삼았다. 독일의 나치즘 볼게요. 1929년 세계공황은 1920년대 후반에 성장 가능성을 보인 민주주의 바이에르 공화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비하게 존재해 지내지 않았던 시틀러에게 집권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빈에서 미술 공부했으나 시험에 낙방할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출신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빈 부근에 있었던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음악과 예술 상당히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책도 상당히 많이 읽었고 독서 강의였고 그리고 술하고 담배도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남복궁도 아니었고 그 에반 브라운이라는 여자만 다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남자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깨끗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야. 예, 항상 그렇지만 자 하여튼 이 사람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빈에서 미술 공부했으나 미술학교에 가서 몇 번 떨어졌어. 그래서 일정한 직업 없이 그 노동자 합숙소에 들어가갖고 그 그림을 팔면서 살아갔어요. 자, 그에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싹떴다. 자, 이때 유대인의 반감을 싹떴던 배경은 빈이 그 당시 반유대주의가 상당히 확산됐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빈을 떠나서 이제 무엔에 옮긴 히틀러는 1914년 독일군에 입대해서 그 당시 하사로 종군했으며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철십자 훈장을 또 받게 돼요. 그는 무엔으로 돌아와서 히틀러의 정치가 되길 결심하고 독일 노동당이라는 작은 정치단체에 가입해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독일 군의 뭐냐면 정보 보호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노동당이라는 당을 딱 타켓을 해가지고 감시 명령을 받았어요. 예전에 군인들 와갖고 이제 기무부에서 한 것처럼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의 논리가 조그만 당이야. 근데 그게 괜찮거든. 그 뭐냐면 극우단체 그 강력 같은 게 그래서 자기가 거의 가입을 해요. 7번째로. 아주 조그만 단체였는데 이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연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난 게 뭐냐면 타고난 운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대중을 매혹시켜. 또 자기도 남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나치스의 지도자가 됐고 그다음 가이식 사치도 있고 갈고리 십자군 이거 할케 크로이츠라고 하죠. 예전에 고대 게르만족들 그
상징인데, 자, 하여튼, 이걸 이제 해서 SA를 조직을 하죠. 그래서, 무엔에서 히틀러 폭동은 18일 끝났고, 그 후에 이제 나치스는 줄고, 그게 매우 미약한 정치 세력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당시 이제 발생한 공황으로 이제 독일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독일의 경제 부흥이 외채에 의존한 바, 특히 미국의 차관에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이때 이제 뭐냐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막 안정을 찾았던 중소기업가들, 봉급자, 이자 생활과 같은 중상계급과 중소농민층 공황의 여파를 또 다시 안정을 상실하고 생활 근거의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이들의 이제 공통된 심리 멘탈 구조는 반사회주의야. 반사회주의와 반자본주의, 반자본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특별한 또 자기를 지지할 정당도 없어요. 노동당 같은 경우에 3인당을 지지하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뭐 중앙당이나 뭐 민주당 그런 걸 지지하는데 요 중상층들은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난 시틀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틀러가 이제 뭐냐면 이 중상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유명한 연설을 하고 그 유튜브의 우파 유튜버처럼 막 이제 달콤한 말로 이제 정부 비난하고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선동질을 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넘어가게 되고 그 중에 선동의 대가가 누구냐? 겔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시스템 많이 도와줘요. 성동의 대가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런 신복들 부합하고, 흑색 서치의 전이단 SS를 책임져서 시뮬러 임명했다. 그래서 SS는 SA보다 상위 있었고요. 순수한 활동, 이 순수한 활동은 어디 말할까요? 아리안 민족 중에 게르만 민족들이죠. 예. 이걸 좀 알려면 이 사람의 이제 뭐냐면 나이 투쟁을 좀 알 필요 있어요. 나이 투쟁에 보면 이 사람은 인종에 따라서 여러 분류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리안 민족이 이 세계 문명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아리안들이 이제 유럽에 건너오고 뭐 아시아를 정착하면서 혼혈이 일어났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그 아리안 민족의 순수한 형태가 어디냐? 독일인 게르만족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족. 예. 이 아리안족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이 그 위에 있고, 그 예전에 아리안족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슬라브족, 뭐, 집시. 맨 밑바닥이 누가 된 거야? 유대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만족 때 생활 근거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슬라브족들을 공격해가지고, 저기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뭐, 집시하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쓸모없는 종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죽여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리안 민족 안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그 영국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좀 호의를 느꼈어요. 예. 왜 호의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히틀러는 영국을 점령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복 불가능하고 알고 있었거든. 해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은 이제 순수하게 약간 우리와 가까운 게르만족에 가까운 어떤 민족적 혈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친영국적인 어떤 성향을 전쟁 초기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자,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SA는 이게 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그래갖고 자본가 계층도 얘를 안 좋아했거든요. 그 집단들. 결국에는 SS에게 어떻게 탄압받죠. 그래서 게슈파트라는 그 단체에게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SS와 게스타포에 이제 탄압받게 되죠. 자, 그게 이제 난국을 맞이한 노동의 대통령 신데무르크는 처음에는 1930년 부인이는 이제 총리 임명했지만 또 그동안 한 번도 발동하지 않던 긴급 사태에 대통령 비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메로 구성되어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의회 정치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조짐이 됐고요. 그래서 1930년 9월에 총선거에서 나치당은 12석에서 170석이 놀라운 성과를 해서 3인당 다음에 제2당이 돼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역시 54석에 77석에 의석을 증가했고 온건한 중간파든 의석을 잃게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대공황이 확산되니까 극자와 극우가 그냥 판을 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러한 선거 결과를 보고 사회민주당은 브리닝을 신하면서도 나치스의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를 지지한 거죠. 자, 그제 브리닝은 공항 타겟책을
하나 오스트리아 간세 동맹을 이제 시도했으며 연합군 특히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됐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대응했던 크레디트 아슈탄트가 파산하면서 공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한편 대접을 공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재산을 옹호하면서 소시민층에게 조합 노동자로서 별도의 지위를 약속했던 나치스는 중소농민층은 끌렸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독일의 궁핍의 원인은 유대인의 희생을 묻히고 베르사유 조약의 파괴를 주장했던 나치스는 국민 감정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반유대주의 확산됐고 베르사유 조약 자체가 불합리하고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등에 칼 맞아가지고 맺을 수밖에 없는 조약이다. 자, 그런데 그걸 이제 폐기를 주장하니까 이제 끌리게 된 거지. 그래서 1932년 초에 정권 장악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히틀러는 그의 장래성을 내는 대제불과 산업자본을 사이 타협을 하고 성립했고, 원래 히틀러는 반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국가사회주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뭔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주의를 유지한 채 재벌과 타협을 했어. 그리고 재벌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아까 것처럼 자기들 약간 이제 뭐냐면 탄압을 했던 SA 조직을 좀 없애달라. 그래갖고 이제 없애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나치스 우익정당의 국민당,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융커 농민연맹과도 제휴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에 행해진 1932년 3월의 선거에서 히틀러는 그 중앙당과 사회민주당 차이로 중심한 온건파가 지지하는 신데베르크에 패했긴 했지만 이거 대통령 선거예요. 그 표수는 차이는 불과 600만 정도밖에 안 됐다. 이에 따라 4월에 행해진 지방선거에서 나치스는 승리를 거뒀고 결국에는 1당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이보다 앞서 5월 총리가 된 카톨릭 출신의 중앙당 우파에 속하는 파베는 산업자본가의 압력을 가해서 그 히틀러의 세워 꺾으려고 했으나 어느 정도 성공의 조짐도 보였다. 그러나 신데메르크 마크의 인물에 활동했던 야심적인 슐레이드 장군이 전면에 나서 총리가 되자 페페는 히틀러에 접근했고 산업자본가 재벌은 1933년 1월에 나치스에게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래서 국회의 기반이었던 슐레이드는 그 신데베르크 지지마저 상실에 물러나고요. 히틀러가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됐어요. 히틀러가 총리됐을 때 우익 세력들,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제 귀족 출신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신데메르크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히틀러 총리를 앞세우고 얘를 좀 이용해가지고 구구 세력을 통제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 경계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만만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취임하자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했죠.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 나치스 반대파는 폭력과 위협으로 협박당하고 이런 언론의 이용도 불가능했다. 1933년에 그 하순에 나치스의 소행이 틀림없는 의사당 방화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걸 공산당 소행을 몰고요. 그걸 계기로 해갖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SA 폭력과 테러가 난무한 가운데 선거가 실시했고 나치스는 288석을 얻긴 했으나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었다. 그래서 1933년 3월 24일 히틀러는 의사당 밖에 SA 협박적인 시위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독재권과 바이오의 헌법 기능을 규정을 하는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입법권 누가 가지고 있죠? 국회가 가지고 있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일종의 법령으로 보통 대통령령, 내무부령 이렇게 있잖아요. 법률 다음에 그 법률을 법률로 대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부가 뭘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가는 거야. 행정권 외에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바이오맨 헌법 자체를 아예 기능을 정지시켜 버린 거죠. 이게 수권법인데 이때 이제 공산당 당선자들은 이미 제거되어 참석하지 못하고요. 공산당 당선자는 왜 참석하지 못했을까? 그 앞에 의회당 방화 사건 있죠. 거기에 이제 연루돼서 공산당을 탄압을 했죠.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당선자로 참석한 것은 94명만이 반대를 했다. 이 수권법 통과할 때.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제 다수를 차지한 정부로서 합법적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당에 수권법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를 주장했으나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의사당의 국회 개항당의 공화국 대신에 나치스는 이제 하케크로이츠가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바이에르 공화국이 준 거야. 수권법을 만들고 나서 다수당이 됐는데도 그냥 멋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의회에서 왜 굳이 수권법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예 바이에르 공화국 통치 체제를 없애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고 의회도 공화당이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도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을 차지했다 해도 미국의 헌법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미국의 헌법이 계속 그 헌법 체제가 계속 남아있는 한 공화당은 어떻게 민주당으로 또 교체가 될 수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막겠다는 거야. 바이오메드 헌법을 중지시키고 그래서 수권법을 통과해서 일개 행정명령이 모든 걸 이제 입법권을 대체하고 결국에는 헌법도 대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멋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권력구조 다 무시해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해먹겠다. 그런 논리에서 이제 한 거죠. 자, 수권법이 통과되는 후 시틀러는 독재화 작업을 나섰다. 지방장관을 중앙에 임명하고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고 참고로 그 당시에는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가 다 잘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여러 장관들 있죠. 그 지방정부 장관들은 지방자치에서 뽑았어요. 근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임명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공산당을 불법화되고 좀 있다가 또 삼인당도 불법화시켜. 그리고 카톨릭 중앙당의 활동을 금지시켜요. 1933년 7월에 나치스만이 독일 내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선거에서 그 반대파 입법자 한 사람도 없고 6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비나치원은 단 2명이었다. 제한 군인회를 나치당으로 수수했고요. 공로에 대한 보상이 적어 불만을 품게 된 SA 이걸 수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치당 내부에서 히틀러에 반대하는 세력이 얻게 됐다. 그리고 힌덴부르크가 사망하니까 그 권한까지 이제 접수한 대통령은 총독이라고 부르게 돼요. 총독은 그 당시 내각 수상에다가 대통령을 합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총독이라고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의 유일한 독재자가 됐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엔 독일의 나치즘하고 그 당시 이탈리아 파시즘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암기해 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요. 독일의 나치즘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반지성주의에 입각한 전제주의적 독재체제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파시즘과 유사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이죠. 그런데 파시즘에 비해서 더욱 독재성이 강하고 인종주의에 입각한 유대인의 박해와 대장학살의 강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는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1935년에 뉴른베르크죠. 뉴른베르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강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권이 잡아갖고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공직과 직장에서 초강하고 그 유대인의 정의를 내줘야 될 거냐. 근데 이게 상당히 예매해.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인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종적인 유대인은 아니에요. 셈족이라고 하죠. 보통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안티세미즘이라고 반셈즘, 그러니까 반셈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꼭 유대인들의 의미랑은 아니에요. 그 셈족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념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란 거야. 유대교. 그 당시 인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인종적인. 이미 혼혈이 다 됐기 때문에 얘네들 겉모습만 보면 이게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저기 중동인지 구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 같은 유럽인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제 유대교 정의는 이제 인종적인 셈족에 입각한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정의를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 중 조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교 믿는 사람이라고 들어갔으면 이 사람 뭐가 된 거야? 유대인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 독일이라 생각해도 그 계부가 그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유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도 그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분이 중국인이거든요. 하교 출신인데 그러면 저도 하교가 되는 거죠. 그런 논리에 따르면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유대인을 이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유대인은 심의권을 박탈하고 유대인들의 혼인을 금지하고 교육기관과 은행, 법원 등의 근무를 물론이요 저술활동이나 연극 상영, 음악회 개최 등 모든 정상적 활동을 금지했죠. 그다음 유대인들이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다비드와 항색벌을 썼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 차별 정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뉴른베르크 법이에요. 그거 외워두세요. 예. 요번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동안 또 안 나오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법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뉴른베르크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뉴른베르크가 왜 기억하냐면 그 당시 히틀러의 나치의 정당 본부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뉴른베르크예요. 그래서 뉴른베르크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치 정당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할 때, 이걸 이제 선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겔페스가 그걸 다 구두를 짜고, 그 다음에 정당대회 모습들을 다 어제 기록영화로 남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뭐냐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후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전후에 누른베르크 법정을 만들죠. 누른베르크가 왜 이렇게 전후 그 법정을 만드냐면, 이걸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나치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후 범죄인, 그 전쟁 범죄자 처벌하는 법정이어서 나치를 먼저 죽이겠다. 나치의 어떤 그 근거지를 먼저 소멸시키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누른베르크라는 것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모든 조치는 2차 세계대전 때 집단 수용소나 강제 수용소에 수백만에 달하는 유대인 대학생 전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히틀러는 피해 순수성에 대한 강신은 인간 이성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는 것이며 베토펜, 게테, 칸트를 낳은 독일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강신을 묵인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뭐 베토펜, 게트네 뭐 이런 사람이 뭐가 상관 있어? 자였지만 뭐 예술 좋아한다고 문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냐면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중세 신성 로마 제국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에 의해서 히틀러 제국을 뭐라고 했죠? 제3세기 3제국이라고 했죠. 그 대외적으로 생활 공간을 요구하는 팽창주의를 내세웠고요. 내부적 모든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을 낱낱이 통제했죠. 그래서 히틀러도 이제 일종의 통제 경제 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이 통제 정책을 통해서 독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때는 독일 국민들의 어떤 인기를 받았다. 1933년에 노동조합 그리고 다음에 교웅주 협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신해서 나치스는 노동조선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직업과 배치도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종교에 있어서 1933년 7월에 카톨릭과 시들 사이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나치스는 이를 무시했다. 나치스는 이를 무시했다. 신국교를 막론하고 나치스 통제를 벗어날 수 없었고 나치스는 인종주의나 공국주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자, 국가의 통제와 조종작업은 교육과 예술을 비롯해서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가 적용되었고 히틀러의 취미가 국민에게 강요되었다. 그리고 히틀러는 예술과 미술, 음악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국민들에게 작품 활동이나 연구 활동 이런 것들 이제 강요한 거지. 1933년에 설치된 게슈타포는 그 개인의 서신교환은 물론 전화 도청과 사생까지 조사할 권리를 가졌고 나치스에 대한 반대파나 국가의 통제자들 가차없이 색출하였다. 1933년에 시작된 경제계획은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독일의 어떤 사업에 급속한 발전을 가졌고 실업자도 감소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의 대다수는 생활의 향상과 안정, 영토 팽창과 민족적 긍지는 회복에 만족하고 시틀을 환호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제 계획 부분이 뉴딜 정책도 있지만 독일의 그 시틀 경제 계획도 있었고 그게 나름의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동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특히 여러분이 지금 만든 그 독일 가면 아우토반 있죠? 아우토반도 누가 만든 시틀러가 만들었어요. 국민차, 폭스바겐 국민차도 시틀러가 노동자들에게 후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거고. 그 시틀러가 아우토반 금방 만들었던 게 뭐냐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총살시키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갔던 거지.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틀러의 정책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시틀러 집권 과정을 더 해서 쭉 정책을 정리해 보면. 자, 히틀러 정권은 제 집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혁명이나 폭동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했었다.
몇 년에? 1933년에. 자, 그리고 이제 빈홀 폭동이 있었죠. 문해 폭동.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배경은 프랑스군이 루르 지방을 점령하고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바이메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이탈리아의 로마의 진군을 벤치마킹해갖고 이제 했고 갈색 서치당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지만 국가 진압당하고요. 히틀러가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속에 뭘 썼죠? 나의 투쟁을 썼죠.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때부터 방향을 돌려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권력 장악 방법은 히틀러의 타고난 운별술, 갈고리 십자, 완장을 두는 행동부대. 물론 이제 SA는 이제 나중에 없어져요. 탄압받고. 그 다음에 SS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는 대중연설과 선전성덕이 되게 뛰어났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했고 반유대주의를 내세웠다. 자, 지지 기반은 노동자 계층은 주로 사회민주당을 지지했고요. 그 당시 부유자 세력들은 정통적인 보수 정당, 그러니까 중앙당이나 민주당 이런 걸 지지한 반면에 중상층 같은 게 정통적인 지지 정당이 없었어요. 이들 적극적으로 통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부유자 계층들은 초창기 때 나치가 반자본주의, 뭐 국가사회주의 하면서 약간 사회주의 필요하는 그걸 내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계심을 가졌지만 나중에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본가와 타협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유자 계층도 나치를 지지했다. 그럼 나치에 등장한 경제적 배경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경제 대공황, 중상계급과 중산농민층이 경제 여파로 그 당시 안정감이 상실되고 나치스를 지지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책이 나오죠. 자유로부터 도피. 그러니까 자유를 주어줬지만 자유로부터 어떻게 그걸 누리지 못하고 도피하려고 했어. 왜? 그동안 독일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를 끌어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히틀러가 나타난 거죠. 그때 중상층들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부터 도피해서 어디에 얽매이려고 했다? 히틀러에게 얽매이려고 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공산주의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재산제를 옹호하고 경제개혁으로 독일의 산업발전과 실업자가 감소되고 생활의 향상과 안정을 제공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치의 정책을 보면 나치 청소년 운동을 조직해요. 각급 학교와 대학의 청소년들을 나치 이데올로기에 무장시켜. 이거는 무솔링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무솔링한테 배웠을 거야, 이거는. 자,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을 보면 공산주의 배격과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통제경책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경제를 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권법 있죠? 수권법은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중요한 법인데 요게 역사과에도 일사과에도 강조되고요. 그러니까 수권법은 의회가 입법권을 가져오는데 입법권을 누구한테 위임시켰다? 행정부에게 위임시킨 거야.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 말은 행정부가 이제 입법에서는 법률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곧 헌법조차도 부정하는 거죠. 바이메드 헌법, 권력구조를. 자, 그래서 이 수권법 자체가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박해.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슬라브들의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동유럽이나 러시아 그런 지역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 되는데 자, 유대인 박해가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일단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게 뉴른베르크 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 한 살 왕장을 차용하거나 집단학살이나 강제소유로 대량학살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건데 그 올해 기출문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죠. 그래갖고 원래는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 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에다가 그 일종의 유대인 집합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유럽 개토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처벌하고 각자 이제 분리해 통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마다가스카르 관련했더니 영국이 제해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총살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어. 근데 이제 러시아를 이제 침략하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이제 유대인들 색출 작업하면서 죽였는데
그래서 땅을 파괴해서 유대인들에게 땅을 파괴하고 거기에 이제 총을 갈궜어요. 그래서 묻었어.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예전에 돼지들 알죠? 돼지들 그때 막 확산된다고 해서 돼지들 막 몰살시켰잖아. 땅을 파서. 그런데 거기에서 막 가스도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뭐 기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묻었더니 그 가스도 나오고 똑같은 경우에 왜 인간은 또 동물이니까 거기에 막 기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목이 갑자기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총알값도 아깝죠. 그 많은 사람들 죽이니까 총알값이 좀 아깝고 그러니까 좀 가성비를 높이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 이목이 안 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 바제네에서 유명한 애예요. 거기 이제 뭐냐면 나치즈 인물들이 들어가서 논의를 했어. 좋은 방법이 독가스다. 그래가지고 수용소를 갖춘 다음에 거의 90%를 독가스로 죽이자. 나머지 10%는 노동력 이용하고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행위냐면 바제닝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강제 수용소 가서 대장학살 하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대표적인 거죠. 그때 유대인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이 똑같은 짓을 같이 하고 있죠. 예, 팔레스타인한테 히틀러한테 배워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나이투쟁 있으니까 나이투쟁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각자 읽어보시고 그때 아리안족을 상당히 강조했다. 아리안족 중에 그 제일 순수한 형태가 어떤 민족이다? 독일의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키가 185cm 이상이고 금발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굴곡도 크고 그런데 웃긴 거는 이제 히틀러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키도 170밖에 안 되고 갈색 눈깔에 금발도 아니죠. 예, 그런 사람이 또 아리아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서양사 개론을 볼게요. 자,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과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이제 자신의 경제 위기를 탈피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침략 활동을. 그 과정을 이제 보면, 자, 1920년 베르사유 체제에서 정착할 듯이 보이던 세계 평화는 세계 공황을 걷고 1930년에 들어와서 동서의 군국주의적인 어떤 전제주의 국가들이 왜 급속도로 무너지게 됐다. 먼저 무역 진출에 시도했던 것이 일본이다. 일찍이 한국을 강점한 일본은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났죠? 대공황이 터지니까 무슨 사변이 났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 만주의 계례정부를 수입하였다. 미국은 꼭 이를 비난했고 영국이 이제 니트를 수반한 국제연맹 조사위원회를 만들죠. 이걸 니트 조사단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일본의 행위는 명백하게 침략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만주국은 이거는 불법적인 국가다. 이렇게 했죠. 일본이 이제 만주국을 세울 때 그 만주국의 시선을 외부 돌리기 위해서 어딜 공격했어요? 상해를 공격했죠. 이게 제1차 상해사변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거기에 승전 기념식을 할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봉길이 이제 도시락을 던졌는지 뭐 하여튼 물통을 던졌는지 해가지고 이제 의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연맹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니트 보고서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해 버렸다. 국제연맹은 위신에 송상당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한편 정권을 장악한 시틀러 역시 1933년 10월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제가 말을 예전에 잘못했는데 그 이탈리아를 침공하고 이탈리아 탈퇴하기 이전에 일본, 독일이 탈퇴를 했어요. 제가 선후관계를 잘못 얘기했어. 이걸 보고 이제 이탈리아 시틀러가 한번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시틀러 역시 1933년 집권하자마자 국제연맹에 탈퇴했고 35년 3월에 베르사유 조약 중에 독일의 군비를 제한하는 조항을 폐기하는 선언하고 공경의 독일군의 재건을 착수했다. 그때 독일군들은 이제 그 전에 10만 명 있죠. 10만 명밖에 잠수함 못 만들고 함대 수도 딱 제한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독일군에게 상당히 유리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독일군이 급속한 군비 축소를 하다 보니까 종전에 1차 세계 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물려난 거야. 노땅들이. 그리고 나서 예전에 말했던 신진 군인들이 들어와요. 신진 장교들이. 그래서 이들이 지휘부를 하는데 얘들은 이제 뭐냐면
종전에 아까 그 진지전, 그런 참호전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전략 전술을 받아들이죠. 이게 이제 전격전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꼰대가 사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로 하사관, 장교 중심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군인, 그 사병들은 그냥 직립만 하면 돼요. 예. 지금 일본이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지금 되게 군대에 육상 장애들, 해군, 해상 장애들, 사병들 별로 없어요. 다 뭐예요? 하사관 장교들이야. 그러니까 전쟁 나면 그거 징집해서 잠깐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 체제를 만들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국제연맹 이를 비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프랑스는 서둘러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이제 독일은 이를 누카노 협정의 위반이라고 트집을 잡아 베르사유 조약에서 비무장 지대에 구성된 나이아트 군대를 진주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시험을 내가 냈어요. 나일라트 진주의 원인을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전 다분히 시틀레 직권 이렇게 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아까 프랑스가 서둘러 소련과 상호 원조를 체결했기 때문에 나일라트를 군대에 진주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명분인 거지. 이게 실제 이유가 된 게 아니야. 히틀러가 집권하자 군비 제약 폐지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샤 조약 안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집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물자들 제재한다고 하잖아.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전략 물자들 북한에 넘겼다. 그래서 제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당하는 원인이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있는 거지. 그럼 맞아요, 이게? 아니면 일본이 그 당시 우리나라 뭐 때문에 그 당시 위안부 문제도 해가지고 강제징용 이런 것들 배상금 판결하니까 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 거 아니야.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식으로 이제 항의하시는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갖고 일단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제재를 나섰더라면 히틀러의 침략적 행위는 그 출발점에 좌절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형식적인 항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내면 또 막대한 희생자를 하기 때문에 히틀러 말 들어주자 하면서 했죠.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하죠? 유화 정책이야. 그 유화 정책 관련된 회담이 무해매단이죠. 나중에 하겠지만 유화 정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보다 앞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독일이 연달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한 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문한 게 무솔리니 그 뒤에요. 예, 재무장은 나섰고 국제연맹과 연합국의 소수 국제연맹을 보고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요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예전에. 이탈리아는 1896년 에티오피아를 침입했다는 걸 패배한 바 있었고, 이 로마 제국 부활을 떠들어대는 파시스트는 그 굴욕을 쉴 수 없었다. 국제연맹도 이번에는 이탈리아 침략죄를 규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즉 이탈리아 상품의 불매와 주요 군수물자의 이탈리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특히 독일은 국제연맹국이 아니었고, 이게 한계가 이제 쭉 나오죠. 그 당시 석유가 금수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가 이탈리아 군대와 무기 수송을 개방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그야 1936년 초에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이를 합병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실패는 국제연맹의 점차 험악해진 국제정세를 대체하는 데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그 결과죠. 부정적인 결과. 그 다음 에스파냐 내전을 보자. 에스파냐 내전은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의외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 그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합병한 후 얼마 안 가서 에스파냐에서도 내란이 발생하였다. 자, 에스파냐는 지방성이 강하고 지방에 대한 예착이 국가에 대한 것보다 앞섰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에스파냐는 그 전에 이제 통합왕국 만들 때부터 각각 그 지역마다 뭐예요?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카탈루냐 왕국도 있고 아라곤 왕국도 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통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 지방주의가. 자,
에스파냐 경제는 농업이나 공업 원료 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었다. 땅은 메마르고 농업 경우 후진적인데다 농촌 인구가 가인 상태였다. 거기는 카톨릭 교회가 국민적 결집의 역할을 했지만 19세기 와서는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1920년도까지 이제 에스파냐는 군주제였으나 실권은 라베라 장군의 수중에 있었고 그가 사망하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는 소상인, 지식인, 교사 및 언론인 등 도시의 소시민층을 대변하는 공화파가 승리했고요. 그 과정에서 국왕 알포스 13세가 국외로 떠났다. 1932년 6월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공화파 사회주의자는 국왕의 기국을 금지시키고 12월에 단원제와 내각 책임제를 고치는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새로운 그 공화국은 좌우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이때 좌우라는 것은 그 당시 군벌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색들 모두 공격을 받고 파업과 폭동에 시달려 동요에 거듭하였다. 1936년 2월에 선거에서 점차 증대하는 우익세에 대해서 자익은 인민전선을 거슬고 인민전선은 전 유럽적인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합작을 통한 뭐냐면 합조 조직, 합작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좌우합작 합작 조직. 그 결과 성립된 중도적 내각에 대해서 자익인 가격파들은 협력을 거부하고 혁명을 기도했다. 한편 1932년에 리베르 장군의 아들에 위해서 창립되고 이탈리아 파시스트 이념을 내세운 팔랑제당이 1936년에 선거에서 소속밖에 얻지 못했으나 곧 군부 왕당파 교회 등 우익세력과 결합하여 반혁명이 일어났고 치도되는 프랑크 장군이 지휘하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래갖고 에스파냐에서는 공화정부에 대해 파시스트 반란군이 내란 상태에 돌입했다. 에스파냐 내란은 단순히 정권 다툼을 넘어서 이념적 전쟁이었다. 그것은 파시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이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프랑크 장군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 바다 건너에 있었어요. 에스파냐 그 바다 건너 저 지중해 보면 세우타인가 거기에 그 에스파냐 영이 있거든요. 조금 거기에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이제 공화주의 정부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군대를 파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식 무기 같은 건 이제 많이 지원하죠. 비행기나 폭격기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때 게로니카에서 이제 대규모 폭격이 있었고 그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원래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게로니카라는 그림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프랑크 장군을 적극 지원했고 영국과 프랑스 상대적으로 정보군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의용군 정도 개인 자국.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참전자가 많았다. 내나는 1939년 프랑크 장군의 파시스트 승리로 끝났다. 그래도 프랑크 장군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까지 살아남아요. 이 사람은 이제 중립을 지켰죠. 2차 세계대전 때. 예. 그래서 있다가 독재까지 해먹다가 1970년대 중반에 죽어요. 이 사람은요. 자, 그러면 독일의 침략 과정을 보자. 이게 상당히 중요해. 거의 시틀러 나오면 되게 어디에 나오냐면 독일의 그 침략 전쟁 과정과 그다음 유태 말살 정책 요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 침략 전쟁. 자, 그러면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침략 전쟁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그 독일, 이탈리아, 베르린, 로마 축적이 결성되고 그 다음에 방공협정이 또 맺어지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동맹이 결성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참여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하죠. 근데 일본하고 그다음 이탈리아, 독일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걸 계기로 해서 참전하게 됐다. 물론 이제 미국이 기회를 노렸던 거고 때마치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독일의 침략 과정 보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은 독일의 영역을 좀 보세요. 독일 영역. 여기 독일의 영역을 보면 여기가 이제 독일인데
이 영역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냐면 1918년에서 언제까지? 1900 전쟁 끝 전이니까 39년까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역 관련된 나와서 이 시기 때 독일의 영역 시기 때 일어났던 사실이 아닌 것은 이게 뭐냐면 예전에 13년 기출문제인가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정강기, 전쟁과 전쟁 중간 사이에 간정기라고 하죠. 또. 자, 그럼 독일 보면 일단 북쪽은 뭐가 있어요? 덴마크가 있고요. 덴마크. 예. 자, 덴마크가 있고, 아이고, 좀 늘리다가. 여기 보면 이제 동프리센 있죠. 이 동프리센은 예전부터 독일인이 많이 먼저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예. 독일인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베르사유 조약 때 그 중립 지역이 나일란드 지역 있죠. 예. 한때 프랑스가 이 지역을 뭐냐 공화국, 나이트 공화국으로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이제 슈텐덴 지역인데, 슈텐덴. 예. 이 슈텐덴 지역은 여러분도 모르다시피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체코 지역이에요. 체코. 예, 체코. 원래 체코는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두 개 나라가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체코가 있고 슬로바키아가 있는데 하나 통합이 됐어. 지금은 분리돼 있지만 하여튼 체코에 슈텐덴 지역이 있는데 이 슈텐덴 지역은 이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 여기가 독일인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를 볼게요. 폴란드는 여기가 국경선 안 나오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폴란드 러시아에 있다가 독립을 하고, 원래는 이제 이쪽 동프리센에 있으면 이때 뭐가 있었냐? 그 이쪽에 서프레센 지역이 있었어. 서프레센. 예. 그리고 이쪽 지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한 포말리안 지역 있죠? 예, 이 지역이고, 그래갖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제 폴란드를 독립시킬 때, 일단 이제 동프레시안 지역은 이제 독일이 많이 거주한 땅이니까, 여기는 독일 땅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 동프레시안과 서프레시안 이렇게 중간에, 아니, 포말리안 지역 중간에 있는 땅이 서프레시안 땅인데, 이 서프레시안 땅은 제1차 폴란드 분할 때, 포르쉐는 넘어갔지만, 실제로 여기 폴란드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가겠어? 폴란드인에 넘어가겠죠. 그리고 요때 단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 단찐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연결 지점인데 여기는 90%가 독일인 지역이에요. 당연히 요 지역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독일한테 넘어가야 되죠. 근데 단찐이가 넘어갈 경우 어떤 문제점이냐면 폴란드가 해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내륙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독일을 견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단찐이를 좀 자유도시로 만든 다음에 국제 연맹이 관리하는 거야. 근데 실제 누가 관리했냐면 폴란드가 관리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단진이와 포이센 지역, 그러니까 포이센 지역을 이제 폴란드 하나라고 불렀던 지역, 이 지역을 누가 나중에 요구를 하게 되냐면 히틀러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일 침략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오스트리아 합병을요. 네, 오스트리아를 네, 오스트리아는 누구의 고향이죠? 히틀러의 고향이죠.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때 그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통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등장하면서 정권을 장악해.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히틀러에 갖다 바쳐요. 예, 그래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체코에게 독일인이 많이 했던 슈텐덴 지역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 무해회담을 이제 거쳐서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 히틀러,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거 와서 이제 해요. 그래서 승인해줘요. 그 체코에 참여도 안 했어. 자기들끼리 그냥 슈텐덴 먹고 더 이상 먹지 말라고 해서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승인을 해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 합의해서 이제 슈텐덴 먹은 거야. 근데 히틀러가 슈텐덴 먹고 끝난 게 아니죠. 곧바로 체코 공격해서 먹고 슬로바키아 지역까지 먹어요. 그래서 체코는 자기 예속까지 두고 슬로바키아는 위성구 막 만들어버려. 그래놓고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다. 참고로 체코가 예전에 뭘 많이 만든다고 했죠?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체코가 진짜 무기는 되게 잘 만들고 지금 독일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던 무기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서 만든 무기냐면 체코에서 만든 거야. 체코에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얘가 좀 욕심이 많아. 왜? 히틀러가 아리아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 계속 폴란드를 이제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프레시언과 폴란드 독일 본토를 연결하는 폴란드가 단지를 폴란드에 요구를 했고 폴란드가 거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전에 뭐냐면 그 동서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그때 몰란도프와 이제 그 몰로도프하고 니펜토프가 회당이 이제 회담을 해서 이 내용은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삼국과 전쟁할 때 다른 조약을 중립으로 준수한다. 그 내용을 맺게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줘. 왜냐면 몰로도프 소련과 니펜토프 독일은 뭐죠? 극자와 극우죠. 서로 통할 수 없는데 손을 잡은 거야. 근데 난 이해가 돼. 왜? 극자와 극우는 서로 통해요. 왜냐면 이념은 다를지 몰라도 하는 짓은 똑같거든. 그래갖고 통한다. 그 어버이연합과 워마드가 같이 지금 반 문재인 투쟁을 하잖아요. 같이 집회도 같이 하고 다 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면적으로 이게 포면적인 내용이고 근데 비밀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비밀조약이야. 비밀조약.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양국의 사역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비밀조약이에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을 하면 소련은 폴란드 바르샤바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러시아 영토를 편입시킨다. 그래서 폴란드를 두 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까지는 누가 먹는 거죠? 독일이. 그 나머지 땅은 소련이 먹는다. 그래서 소련이 이 땅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안 돌려줘. 그래놓고는 요 폴란드 땅을 어떤 식으로 떼주냐면 독일 땅 있죠. 이 오데드 나이세스강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독일 땅을 어디다 붙여준 거야? 폴란드에서 붙여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다 쫓아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폴란드하고 독일이 수교를 맺을 때 이 땅이 문제가 된 거야. 이거 원래 독일 땅이고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땅인데 그거 달라. 당연히 폴란드가 안 줘주겠죠. 웬만이면 이거 우리도 떼어먹고 쏘아도 넘긴 땅이고 요게 이미 이제 폴란드인이 다 살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브렌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인정하는 선에서 그냥 수교를 맺게 된 거죠. 뒤에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다. 그 예전에 이제 무해회담이 있으니까 무해회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략하는데 전격 작전이지 전격전. 그래갖고 예전에는 전설 형성했잖아. 참호흡하고 이런 걸 안 사고 그 당시 탱크와 자동차 기계화 부대 탱크하고 장갑차를 이용해서 기계화 부대를 공격을 해서 적의 핵심부를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옆에 보조해줘? 비행기가. 그래서 탱크와 장갑차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야 된 병력들을 먼저 파견해. 기계화 사단이죠. 기계화 사단을 동원해갖고 적을 타격을 줘. 적의 핵심부. 그리고 나머지 보병사단은 그 기계화 사단을 가는 자들 뒤에서 가서 그냥 깃발만 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것을 전격전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전선을 파고 막 와갖고 싸우니까 한 번 전투할 때 30만, 40만 깨졌잖아요. 근데 폴란드 전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식간에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자가 크진 않았어,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폴란드가 낮게 점령한 프랑스도 똑같이 점령하죠. 그래서 전차하고 장갑차 기계화 사단을 앞에 나서 중요한 요충지 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보병사단은 가서 깃발만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전격전이고 이게 상당히 기반한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뭐냐면 1000만 명 단위로 이렇게 그 진짜 소모전처럼 이렇게 참호흡하놓고 이렇게 죽는 그 무식한 짓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이걸 나중에 미국이 받아들이죠. 예. 미국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전격전해요. 유럽에서. 예. 그래서 미국이 그때 이제 그 여러분들 FM이란 말 들어보셨죠? 원래 FM이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갖고 예전 1차 세계대전 보면 그 영화 보면 되게 무식하게 싸우죠. 그 장교가 그냥 호흡이 풀면 시위 풀면 그냥 막 총 들고 달려들잖아. 그러면 기관총에 그냥 막 죽잖아요.
근데 미국이 보니까 그건 되게 무식한 방법이야. 원래 처음에 미국도 그랬는데 2차 세계 때부터는 FM을 만들어서 필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부대 단위로 해갖고 자율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매뉴얼 안에서 이제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게 FM이야. 근데 오늘날 그 FM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아주 좀 원리 원칙도 나가고 융통성 없는 삶을 의미하는데 원래 융통성 있게 부여한 게 FM이에요. 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을 하고 그때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독일과 소련군이 폴란드를 나눠 먹죠. 그때 소련은 발트해 삼국을 점령해요. 핀란드를 공격하고 발트해 삼국을 왜 점령했냐? 소련의 스탈린은 히틀러를 못 믿었어요. 자기를 나중에 칠 거다. 그러면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병찰선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발제상국이 필요했던 거야. 전선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걸 점령했고 핀란드를 또 공격하죠.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겨울전쟁이라는데 이때 안전이 핀란드군한테 그냥 깨지죠. 10만밖에 안 되는 핀란드군한테 100만이 그냥 깨지기 시작해. 나중에 이제 그 핀란드를 이제 굴복시킨 것도 지네들 잘 싸운 것보다는 하도 머릿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핀란드가 이제 나중에 자원 딸려갖고 총알 딸리니까 이제 항복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핀란드 영토의 10%를 장악했는데 이 영토도 나중에 그 독일군이 공격해 오니까 핀란드가 소련 편을 먹겠어요? 독일 편을 먹겠어요? 독일하고 손잡고 다시 회복을 해요. 물론 이제 전후에 끝나고 나서 핀란드는 이해한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죠. 자기 영토 뺏겼으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프랑스도 아까 전에 전격전이 일어나고 해서 쉽게 점령하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항복해버려.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남프랑스 지역에 온천 도시로서 유명한 건데 거기 호텔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강공선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BC에 프랑스 계대정부가 만들어주고 근데 드골은 도망쳐 나와서 영국에서 자유 프랑스를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영국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게 영국을 공격 못해. 왜? 해군력을 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에 방향을 손으로 돌리죠. 손을 왜 돌리냐? 일단은 석유나 그 당시 곡물을 얻으려면 소련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코카소스 상맥 이남 이북 지역은 석유나 그 곡물 자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을 우크라이나 코카소스 곡물이 나갔는데 마찬가지 독일은 전격 작전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기계화 부대들 막 끌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같이 공격하고 똑같은 방법 보병이 디디 타고. 근데 러시아는 전격 작전이 안 통해. 왜 안 통할까요? 땅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한국에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초반에 이제 패하죠. 원래 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러시아 그 상관들 훌륭한 장교들이 대규모 수청 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뭐 그냥 족족 100만 명, 200만 명 잡혀 나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심지어는 그 시틀러의 스탈린의 그 아들까지 잡혀요 포로로. 그래서 독일이 돌려줄까 하니까 안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 죽으라고. 결국에 자살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니까 모스크바까지 그 앞바지 공격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히틀러가 한 곳을 집중력 파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군대를 세 개 집단으로 나눠갖고 레닌그라드 한쪽, 모스크바 한쪽, 저쪽 우크라이나 쪽, 그래서 세 개 부대 나눴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하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가 겨울까지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눈 내리지, 거기에 방어목도 없지, 길이 진격당으로 바뀌지, 등등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련이 반격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밀리게 돼요. 결국. 자,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미국도 이제 소련의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거기 이제 유명한 전투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태평양 전투에서 미국이 미드웨이전과 가타갈라 선 전투에 대비해서 일본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아프리카 전선은 이집트 함락을 시도하죠. 이탈리아가 이집트 함락을 시도하죠. 근데 이탈리아는 예전에 말했지만 군대가 별로 안 좋아. 양은 많은데 수는 많은데 일단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의 당나라 군대고
그 다음에 장비도 볼일 없고, 그 다음에 탱크 장갑차도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썼던 거.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발칸 반복 공격하거나 그 당시 그 리비아 공격할 때 매번 깨지는 거야. 그때 누가 구워주는? 독일이 나서 구해줘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공격했어요. 리비아가 원래 이집트 저희 자기들 식민지잖아요. 리비아를 공격해서 영국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영국한테 깨져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입장할 때는 지금 막 독일하고 싸우는데 병력 자원이 없는데 힘들 것 같은데 눈맨 보고 저기 보병 정차 2개 사다를 주면서 가라 했는데 그 눈맨이 의외로 잘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미국군이 영미군이 같이 주문되면서 싸우게 되죠. 자, 그다음 독소 전쟁에서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한 다음에 소련이 계속적인 반격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베르린까지 함락당하고 프랑스도 이제 전선에서 제2전선이 형성돼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죠. 파리 탈환되고 베르린 진입했다. 그래서 죽죽은 이탈리아는 43년에 9월달에 합류해요. 왜냐면 이탈리아는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솔리니 항복해요. 아니 무솔리니 쫓겨나요. 그때 새로운 신정부가 항복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무솔리니 정권 개대 정부를 내세워갖고 한동안 살아있었죠. 나중에 무솔리니 도망가다가 저기 파치에서 잡혀갖고 그 부인하고 연인하고 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독일은 히틀러가 이제 베른에 있다가 지하벙커에서 에반부라고 공동 자살하죠. 동반 자살하고 죽고 일본은 이제 그 나가사키의 시라시마에 핵폭탄 맞고 지고 그래서 이제 축제국에 항복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세계 과정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2차 세계 직전 폴란드 침공 직전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거기 대전 중에 회담은 한국 싸움 많이 겹치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개동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독일의 침략. 지금 뭐야? 좀 쉴 때가 됐네요. 4시 정도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